덕흥상의 주인 김대유를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들이닥친 그 아침, 하루아침에 만냥의 재산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옥중에서 피를 토하며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마저 석 달을 넘기지 못했지요. 비단 옷에 쌀밥만 먹던 18살 도련님에게 남은 것은 인자 석냥과 유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3년을 거지로 살았습니다. 국어를 배우고 군주임을 배우고 사람의 밑바닥을 온몸으로 배운 3년이었지요. 그런데 이 도련님이 3년 뒤 거지 옷을 벗었습니다. 남대문 밖 거지패에 떨어진 이 도련님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야단마을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옛날 옛적 조선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양 종로 내거리라 하면 온갖 물산이 모여들고 사람의 물결이 끊이지 않는 조선 제1의 장터였지요. 그 종로 한복판에 덕흥상회라는 커다란 간판을 내건 상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덕흥상회의 주인이 바로 김대유라는 사내였습니다. 포목과 약재를 거래하여 재산이 만냥에 이르는 거상이었지요. 만냥이라 하면 감이 잘 오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양 기와집 10채를 사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전국 팔도에서 삼배와 명주가 실려 들어오고 마당에는 약재 보따리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일꾼만 수십 명 출입하는 상인이 하루에 100명은 되었으니 덕흥상회를 모르는 사람은 종로에서 장사할 자격이 없다는 소리까지 들을 지경이었습니다. 김대유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김봉수, 나이 18이었습니다. 이 봉수라는 도련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한마디로 비단 이불 속에서 쌀밥만 먹고 자란 온실 속의 화초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종이 새수물을 떠다 주고 밥상이 코앞에 차려지고 입을 옷이 골라져서 나왔습니다. 봉수 도련님이 이 세상에서 스스로 해본 일이라고는 숟가락을 드는 것과 부채를 붙이는 것 딱 2가지뿐이었습니다. 아버지 김대유가 어느 날 봉수를 불러 앉혔습니다. 봉수야, 이제 나이도 18이니 장사를 좀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봉수가 부채를 탁 접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만냥이나 가지고 계신데 제가 무엇이 걱정이라고 장사를 배웁니까? 그 돈이면 제 손자 대까지도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김대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냥을 벌어본 사람은 만냥이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알지만 태어날 때부터 만냥 위에 앉아있던 아들은 그것을 알 까닭이 없었지요. 봉수의 하루는 이러했습니다. 아침에 느지막이 일어나 밥을 먹고 친구들과 어울려 바둑판 앞에 앉고 해가 기울면 시 짓는 척하며 붓을 만지작거리다가 저녁이면 기방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장사라는 것은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덕흥상회 마당에 삼배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약재 한 근 값이 얼마인지 봉수에게 물었다면 눈만 껌벅였을 것입니다. 물건 값은 모르면서 기방에서 노는 값은 기막히게 잘 알고 있었으니 하늘도 이런 도련님을 보시면 혀를 끌끌 차셨을 것입니다. 덕흥상회의 수석 점원 박주부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김대유를 20년 넘게 모신 충직한 사람이었지요. 이 박주부가 봉수를 볼 때마다 속이 터졌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장부라도 좀 들여다보시지요. 박주부, 장부는 자네가 보면 되지 않나.
나는 글씨가 너무 작으면 눈이 아프네. 도련님, 장부 글씨가 작은 게 아니라 도련님의 의지가 작으신 것입니다. 박 주부가 이렇게 쏘아붙여도 봉수는 하하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만냥의 울타리 안에서는 세상 모든 잔소리가 바람 소리로 들리는 법지요. 봉수에게는 중마고우가 하나 있었는데 이웃 이서방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봉수 곁에 늘 붙어 다녔습니다만 가만히 살펴보면 봉수의 벗이 아니라 봉수의 주머니와 벗하는 사내였습니다. 밥값은 늘 봉수가 내고 술값도 봉수가 내고 바둑 내기에서 저도 봉수 돈으로 갚았으니 벗이라 부르기에는 좀 민망한 사이였지요. 그러나 봉수는 이것을 모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사람을 볼 줄 모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사람밖에 볼 것이 없는 법인데 이때의 봉수는 전자 중에서도 아주 심한 축에 속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봉수가 장터를 지나다가 남대문 박성벽 아래에서 거집해 대여섯을 보았습니다.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구석에 모여 앉아 누군가 던져준 밥덩이 하나를 나누어 먹고 있었지요. 누더기 사이로 갈비뼈가 드러난 사내도 있고 때가 얼굴인지 얼굴이 때인지 분간이 안 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봉수가 코를 틀어막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즉, 세상에 저런 꼴로 사는 사람도 있구나. 나는 죽어도 저 꼴은 되지 않겠지. 이 말이 얼마나 호된 복선이 될 줄은 이때 봉수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덕흥상회의 마지막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김대유가 내일의 장사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가 따뜻한 숭늉을 내오고 봉수는 건성으로 끄덕이며 내일은 어디 가서 놀까만 궁리하고 있었지요. 김대유가 문득 봉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봉수야, 하나만 기억해라. 장사꾼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다. 봉수가 고개를 끄덕이긴 했습니다만 그 고개가 밥 먹다가 꾸벅꾸벅 졸면서 끄덕인 것인지 아버지 말씀에 끄덕인 것인지는 봉수 본인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18살 도련님에게 사람을 얻는다는 말은 산 넘고 물 건너 안개 속에 있는 소리였으니까요. 어머니는 이날 밤 남몰래 장롱 깊숙한 곳에 은자 성냥을 넣어 두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불안했던 것인지 어머니의 마음이란 것은 때로 바람보다 먼저 비를 알아채는 법이지요. 종로 내거리 위로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랐습니다. 덕흥상회의 기와지붕이 달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봉수는 방에 누워 내일 친구들과 무엇을 하고 놀까 생각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이 밤이 봉수가 만냥짜리 도련님으로 지내는 마지막 밤이 될 줄은 둥근 달도 알지 못하고 봉수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덕흥상회의 아침은 달기,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어스름에 첫 번째 짐꾼이 도착하면 박 주부가 장부를 펴들고 마당에 나서서 물건을 확인했습니다. 삼배 몇 필, 명주 몇 단, 약재 몇 근, 하나하나 셈을 맞추는 그 손놀림이 20년 내공답게 물 흐르듯 빨랐지요. 김대유는 그런 박 주부를 전폭으로 믿었습니다. 박 주부가 없는 덕흥상회는 머리 없는 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장부 정리, 물건 검수, 일꾼 관리, 거래처 응대까지 박 주부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없었지요. 김대유가 농을 칠 때가 있었습니다. 박 주부, 자네가 내 아들이었으면 내가 만냥이 아니라 10만냥을 벌었을 텐데. 박 주부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주인 어른, 그런 말씀 마시지요. 도련님도 때가 되면 철이 드실 것입니다.
속으로는 그때가 대체 언제인지 모르겠다만 하고 생각했을 터이지만 충직한 박 주부는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봉수의 어머니는 양반가 출신으로 글과 셈의 밝은 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장사를 안 해서 내조하는 살림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지요. 덕흥상회에 드나드는 중요한 거래처 상인의 이름과 성미를 모두 외우고 있었고 누가 단 것을 좋아하고 누가 매운 것을 좋아하는지까지 꿰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상인이 덕흥상회에 오면 반드시 그 상인의 입맛에 맞는 다과가 나왔으니 상인들 사이에서는 덕흥상회에 가면 밥값은 아낀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장사에 다과가 무슨 상관이냐 하시겠지만 배가 부른 사람은 흥정에서 한결 너그러워지는 법이지요. 어머니의 다과상이 곧 덕흥상회의 숨은 무기였던 셈입니다. 그런 어머니에게도 근심이 하나 있었으니 다름 아닌 아들 봉수였습니다. 어머니는 봉수를 끔찍이 아꼈습니다만 아끼는 것과 걱정하는 것은 언제나 한 몸이었지요. 여보, 봉수가 저러다가 혼자 되면 어쩌겠소. 어머니가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허허, 부인,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걱정이요. 내가 이 재산을 지켜줄 테니 봉수는 천천히 철이 들면 돼요. 김대유가 이리 대답하면 어머니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말로 꺼내지 못하는 불안이 조약돌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남몰래 은자 성냥을 장 깊숙이 숨겨둔 것도 이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날 그 세 글자가 어머니의 가슴에 항상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렵 한양 종로 상권의 하늘 위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 판서라는 인물이었지요. 조정에서 판서 벼슬을 지낸 이 양반은 겉으로는 나라시를 하는 관원이었습니다만 안으로는 한양 장사판의 이면을 쥐고 있는 권세가였습니다. 종로의 큰 상단이라면 어디든 조 판서에게 줄을 대야 했고 줄을 대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장터에 보이지 않는 임금이었지요. 임금이 2명이면 백성이 고달픈 법인데 상인들이 바로 그 고달픈 백성이었습니다. 김대유는 이 조 판서와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 판서 측의 고가의 약재를 대량으로 납품하는 큰 건이 진행 중이었지요. 물건은 이미 넘겼는데 대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대유가 대금을 재촉하면 조 판서 측에서는 곧 보내겠다. 기다려라 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박 주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조 판서 쪽 대금이 석 달째 밀리고 있습니다. 독촉을 좀 세게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 주부, 상대가 조 판서야. 조정의 판서를 어떻게 독촉하나.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 김대유의 목소리에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그 여유라는 것이 만냥의 재산이 주는 안심에서 나온 것이었지요. 큰 배가 작은 파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듯 김대유는 이것이 배를 뒤집을 파도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봉수는 이 모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와 거래하는지, 돈이 얼마나 밀려 있는지, 조 판서가 누구인지 봉수의 머릿속에는 애초에 그런 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봉수의 머릿속 칸이라고는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내일은 누구와 바둑을 둘까? 새로 나온 부채가 참 멋지던데 정도가 전부였으니 3칸짜리 머리로 만냥짜리 세상을 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 봉수에게도 하루에 딱 한 번 쓸모가 있는 시간이 있었으니 그것은 저녁 밥상머리였습니다. 대청마루에 가족이 둘러앉으면 아버지가
그날의 장사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가 반찬을 놓으며 맞장구를 치고 봉수는 밥을 먹었습니다. 봉수의 역할은 오직 밥 먹기였지요. 아버지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밥을 삼키는 동작과 묘하게 일치하는 끄덕임이어서 아버지 말을 듣고 끄덕인 것인지 밥을 삼키며 끄덕인 것인지 구분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밥상이 매일 똑같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어머니가 웃고 봉수가 먹고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변함이 없었지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진리를 이 가족은 아직 온몸으로 배우기 전이었습니다. 더 긍상회 마당의 감나무에 까치가 둥지를 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까치가 집을 지으면 좋은 일이 온다고 했습니다만 까치라는 놈이 좋은 소식만 물고 오는 것은 아니었지요. 때로는 좋은 소식에 탈을 쓴 폭풍이 날아드는 법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다음이 궁금하시지요? 이 평화로운 집안에 대체 무슨 벼락이 떨어지는 것인지, 봉수 도련님의 그 편안한 잠자리가 어떻게 남대문 밖 찬바닥으로 바뀌는 것인지, 자,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그 일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이 깊어 감나무에 홍시가 주렁주렁 달리던 어느 날 아침이었지요. 봉수가 여느 때처럼 늦잠을 자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 황급히 대문을 열자 포졸 대여섯이 우르르 마당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포교가 패를 번쩍 들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덕흥상회 주인 김대유를 잡아들이라는 포도청의 명이다. 마당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포졸들이 창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장부를 뒤지고 물건에 봉인 딱지를 붙이고 쌓아두었던 삼배와 명주 위에 관관 이라 쓴 종이를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20년간 한 필 한 필 쌓아 올린 재산 위에 종이 조각 하나가 붙는 데는 눈 깜짝할 사이면 넉넉했습니다. 김대유가 대청마루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시오? 김대유, 조판서 대감께 뇌물을 바치고 부정한 거래를 한 혐의로 체포한다. 순순히 따르라. 김대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뇌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오히려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쪽은 김대유였습니다. 그런데 대금을 떼먹은 쪽이 도리어 뇌물 혐의를 씌운 것이었습니다. 빚진 놈이 성을 내고 떼인 놈이 잡혀가는 꼴이었으니 세상에 이보다 뒤집어진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힘없는 상인이 조정의 판서를 이길 재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포졸들이 김대유의 두 팔을 잡아 비틀어 포박했습니다. 김대유가 끌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죄가 없소. 억울하오. 그 소리가 종로 내거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만 종로의 상인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까지 김대인 하며 허리를 굽히던 자들이 모른 척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요. 조 판서에게 찍힌 사람 편을 들었다가는 자기 가게에도 포졸이 들이닥치 터이니 탓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세상인심이라는 것이 만냥이 있을 때는 만명이 모여들고 만냥이 사라지면 만명이 흩어지는 것이지요. 봉수가 소란에 잠이 깨어 방에서 뛰쳐나왔을 때는 이미 아버지가 포박된 채 대문 밖으로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봉수가 아버지에게 달려가려 했으나 포졸이 가로막았습니다. 물러서라. 죄인의 가족은 접근할 수 없다. 봉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밀쳐 넘어졌습니다. 만냥짜리 도련님의 엉덩이가 마당 흙바닥에 처음으로 닿은 순간이었지요.
볼이 찰싹 맞아도 이보다 충격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 비단 방석 위에만 앉던 엉덩이가 차가운 흙을 만나니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머리보다 엉덩이가 먼저 알아차린 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대청마루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종들이 달려들어 부축했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로 덕흥상회의 전 재산이 관에 몰수되었습니다. 가게, 창고, 물건, 현금, 장부, 심지어 마당에 널어두었던 300가지 남김없이 실려 나갔습니다. 만냥이 하루아침에 증발해 버린 것이지요. 아침에 만냥이 있었는데 저녁에 한 푼도 없으니 돈이란 놈이 날개가 달렸는지 다리가 달렸는지 참으로 신통방통한 물건이었습니다. 박 주부가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아는 관원을 찾아가고 옛 거래처에 도움을 청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만 조판서의 이름 석자 앞에서는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네. 조판서가 상대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이 말만 10번을 들었습니다. 봉수가 면회를 넣어 옥중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아버지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 밑이 시커멓게 내려앉고 그 당당하던 거상의 풍채가 옥중의 찬바람에 쭈그러들어 있었지요. 봉수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김대유가 봉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봉수야,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못했구나. 그것이 이 아비의 가장 큰 죄다. 봉수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만 김대유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나만 기억하거라. 장사꾼은 물건을 판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다. 이것만 기억하거라. 이번에는 봉수가 밥을 삼키며 끄덕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움켜쥐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끄덕인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말의 뜻을 이때의 봉수가 알았느냐 하면 솔직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손이 너무 차가웠다는 것, 그것만은 뼛속까지 느꼈습니다. 며칠 뒤 옥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김대유가 피를 토하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억울함을 삼키고 삼키다 결국 몸이 먼저 무너진 것이었지요. 어머니는 남편의 부고를 듣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보름을 앓고 한 달을 앓고 2달을 앓더니 3달을 넘기지 못하고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떠나기 직전 어머니가 봉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장롱 안쪽 서랍 밑에 은자 석양이 있다. 이것으로 살아라.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8살 봉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은자 석양과 아버지의 유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종이 새수물을 떠다 주던 집은 관에 넘어갔고 밥상을 차려주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벗이라 부르던 자들은 소식이 끊겼습니다. 만냥짜리 도련님이 하룻밤 사이에 성냥짜리 고아가 된 것이지요. 만냥에서 성냥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봉수는 이제야 엉덩이가 아닌 가슴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봉수가 텅 빈 집터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감나무의 까치 둥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지요. 어머니가 좋은 일이 온다고 했던 그 까치는 좋은 일 대신 폭풍을 물고 온 셈이었습니다. 봉수가 까치 둥지를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까치야, 좋은 소식은 대체 언제 오는 게냐? 까치는 대답 없이 푸드덕 날아가 버렸습니다.
은자 성냥을 품에 안은 봉수가 한양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 나서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련님은 18배를 살면서 혼자 밥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불을 떼어 본 적도 없습니다. 빨래를 해본 적은 물론이요. 물을 길어본 적도 없었지요. 세수물도 좀 떠다 주었으니 우물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형편이었습니다. 만 양짜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배운 기술이라고는 숟가락질과 부채질 뿐이었으니 세상에 숟가락과 부채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있었다면 봉수는 이미 대가의 경지에 올랐을 것입니다. 봉수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친척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촌 형님뻘 되는 어른이 서소문 근처에 살고 있었지요. 봉수가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김대유의 아들 봉수입니다. 큰아버지를 뵈러 왔습니다. 하인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만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편찮으셔서 손님을 못 만나신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편찮으시다니 참으로 신기한 병이었습니다. 조 판서에게 찍힌 집안의 조카가 찾아왔으니 문을 열었다가는 자기 집까지 불똥이 튈 것이 뻔했지요. 친척의 정이란 것이 만냥이 있을 때는 끓는 물처럼 뜨겁더니 만냥이 사라지니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봉수가 고모 댁을 찾아갔습니다. 고모가 문 앞에서 봉수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긴 했습니다만 남편인 고모부가 뒤에서 고모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아이들이면 우리까지 위험하오. 고모가 떡 한 덩이를 몰래 봉수 손에 쥐어주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떡 한 덩이의 정은 고마웠지만 닫히는 문 소리가 떡보다 훨씬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면 친구는 어떠했겠습니까? 봉수가 중마고 그 이서방의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밥값, 술값, 바둑 내기값까지 죄다 봉수가 내주었던 그 친구 말입니다. 봉수가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더니 이서방의 아들이 봉수를 보자마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봉수야, 참 딱하구나. 그런데 나도 요즘 사정이 좀 어려워서 말이야. 봉수가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차단을 해버린 것이지요. 봉수가 그동안 이 친구에게 쓴 돈이 좋기 100냥은 되었을 터인데 100냥어치 우정이 이렇게 한순간에 증발하는 것을 보니 돈으로 산 우정은 돈이 떨어지면 함께 떨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모양이었습니다. 이 서방의 아들은 심지어 봉수를 돌려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수야, 힘내거라. 마음만은 응원한다. 마음만 응원한다는 말처럼 속빈 말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마음만으로 밥이 되면 세상에 굶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마음만으로 옷이 되면 세상에 헐벗는 사람이 없을 터였지요. 봉수는 주막에라도 들어가 지내기로 했습니다. 은자 성냥이면 꽤 오래 버틸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봉수는 돈 쓰는 솜씨만큼은 천재였습니다. 주막에서 제일 좋은 방을 잡고 밥은 반찬 가짓수가 많은 상을 시키고 추우니까 이불도 두꺼운 것으로 바꿔 달라 했습니다. 거지가 될 판에 양반 행세를 하고 있었으니 이것은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격이 아니라 불난집에서 부채가 바람이 안 난다고 더 큰 부채를 찾는 격이었습니다. 은자 성냥은 한 달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봉수가 주머니를 뒤집어 보니 먼지만 풀풀 날렸습니다. 돈이 없으면 나가시오. 여기는 자선을 베푸는 절간이 아니오. 주막 주인이 봉수의 보따리를 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봉수가 난생 처음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요. 초겨울 바람이 옷깃 사이로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바람이라는 놈이 부채로 붙이면 시원하고 참 좋은 줄만 알았더니 맨몸에 맞으면 이토록 매운 것이라는 사실을 봉수는 이날 뼈로 배웠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배에서 소리가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에 별이 반짝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장사 수업보다 이 사흘간의 굶주림 수업이 훨씬 강렬했으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스승은 빈배였습니다. 남대문 박성벽 아래에서 비를 피하며 웅크리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봉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봐, 양반인가 뭔가 하는 사람, 여기서 뭐 하고 있는겨? 돌아보니 때가 얼굴의 반을 덮고 있는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 둥지처럼 엉켜 있고 옷이라고 걸친 것은 누더기 중에서도 상누더기였지요. 이 사내가 바로 남대문 박 거지패의 우두머리 깡쇠였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깡쇠가 봉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옷은 거지꼴이 다 되었는데 말투는 아직 양반이구먼. 옷은 벗었는데 체면은 못 벗었어. 깡쇠가 봉수를 거집해 움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성벽 구석의 거적대기와 낡은 가마니로 엮어 만든 보금자리였지요. 보금자리라 부르기에는 처참했지만 찬바람을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때 봉수에게는 극락이었습니다. 깡쇠가 누런 주먹밥 하나를 봉수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먹어. 굶어 죽으면 귀신도 안 받아줘. 봉수가 그것을 한 입에 우겨 넣었습니다. 모래알이 씹히고 냄새도 묘했습니다만 눈물이 났습니다. 더 긍상회에서 먹던 12반찬 쌀밥보다 이 모래 섞인 주먹밥이 100배는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수는 깨달았지요. 친척의 닫힌 문, 친구의 빈 응원, 고모의 떡 한 덩이보다 이름도 모르는 거지 우두머리의 주먹밥 한 덩이가 훨씬 따뜻하다는 것을요. 만냥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한 푼도 없으니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이란 것이 말입니다. 깡쇠가 봉수의 등짝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울긴 왜 울어? 내일부터 장터에 나가서 그걸 좀 배워봐. 한 푼이라도 벌어와야 여기서 밥을 먹지. 봉수의 거지 수업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만냥짜리 도련님의 밑바닥 인생 첫째 날이었지요. 봉수가 거지패에 들어간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만 국월 성적은 참담했습니다. 깡쇠네 거지패에서 꼴찌였지요. 다리가 없는 거지보다도 앞이 안 보이는 거지보다도 봉수의 수입이 적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거지들은 불쌍한 표정 하나로 지나가는 사람의 마음을 녹였는데 봉수는 손을 벌리면서도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으니 누가 보아도 불쌍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반의 체면이라는 것이 뼈에 박혀 있어서 국어를 하면서도 국어라는 티를 안 내려 했으니 이것은 장사를 하면서 물건을 안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깡쇠가 답답해서 봉수를 장터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 양반아, 국어를 하려면 사람을 읽을 줄 알아야 해. 눈가를 크게 뜨고 잘 봐. 깡쇠가 장터 한가운데 쪼그려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비단 도포 입은 양반 보이지? 저런 양반은 거직 눈에 안 들어와. 우리가 투명인간이야. 아무리 빌어도 허공에 대고 비는 거나 마찬가지지. 저기 보따리인 안악 보여? 저 안악한테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하고 울먹이면 엽전 한 잎은 나와. 어머니라는 말에 약한 사람이 세상에 반은 돼. 저기 장터 어기 젊은 선비 보이나?
저 선비는 혼자 있을 때는 쳐다보지도 마. 그런데 옆에 낭자라도 한 명 서 있으면 그때 가서 빌어. 낭자 앞에서 체면이 있으니 반드시 돈을 던진다고. 봉수가 입을 벌렸습니다. 거지 우두머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찌 보면 아버지가 하던 장사 이야기와 닮았었습니다. 아버지는 거래처 상인의 성미를 파악하라 했고, 깡쇠는 길거리 사람의 성미를 파악하라 했으니 말만 다를 뿐 결국 같은 이야기였지요. 봉수가 깡쇠의 가르침대로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석 달이 지나자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따리를 왼쪽에 끼고 가는 안악은 인심이 후하고 오른쪽에 끼고 가는 안악은 야무져서 한 푼도 안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걸음이 빠른 사람은 바쁘니 말을 걸어도 소용없고 두리번거리며 천천히 걷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 말이 통한다는 것도 배웠지요. 거지가 사람 관찰하는 재미에 빠지니 장터가 살아있는 책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거지 생활 1년이 지나고 2년째에 접어들자 봉수의 눈에 사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흐름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장터를 떠돌다 보니 어디서 무엇이 오고 어디로 무엇이 가는지가 그림처럼 눈에 들어왔지요. 충청도에서 올라온 삼배가 한양에서 3배 값에 팔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전라도 약재가 봄에는 한 근에 선잎인데 겨울이 되면 60잎까지 뛰는 것도 보였습니다. 서해 소금이 장마철 귀해져서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것도 눈에 잡혔지요. 아버지 밑에서 만냥 위에 앉아 있을 때는 코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밑바닥에서 올려다보니 오히려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물건 더미만 보이지만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면 물건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길이 보이는 법이지요. 마치 산 꼭대기에서는 보이지 않던 개울물이 산 아래 골짜기에 내려가면 졸졸졸 소리까지 들리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봉수가 장터 구석에 쪼그려 앉아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숫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삼배 값이 얼마, 어제 소금 값이 얼마, 지난달 약재 값이 얼마. 그를 아는 것이 이때 빛을 발한 것이지요. 지나가는 상인이 발을 멈추고 봉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거지가 땅에 글을 쓰고 있어. 미친 거 아냐? 숫자를 쓰는 것 같은데. 어허,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상인들이 비웃고 지나갔지만 봉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 달을 기록하니 물건값의 오르내림에 일정한 흐름이 보였고 석 달을 기록하니 계절에 따른 장터의 규칙이 보였습니다. 봉수의 머릿속에 한양 장터의 물가 지도가 그려지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이 무렵 봉수에게 2가지 중요한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오과부였습니다. 남대문 박장터 어귀에서 국밥집을 하는 여인이었지요. 이른 새벽에 제일 먼저 장터에 나와 커다란 솥에 국을 끓이는데 장사 수완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양반 손님에게는 제값을 받고 품팔이꾼에게는 반값을 받고 거지에게는 장사가 끝날 무렵 남은 국물을 공짜로 퍼주었지요. 봉수가 오과부의 국밥 한 그릇을 받아 마시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거지한테 공짜로 주면 남는 게 있습니까? 오과부가 국자를 휘휘 저으며 웃었습니다. 거지가 배를 채우면 장터에 오래 머물지. 사람이 많으면 장터가 북적이고 장터가 북적이면 구경꾼이 몰리고 구경꾼이 몰리면 내 국밥이 더 팔리는 거야. 미치는 장사는 없어. 봉수의 머리를 망치로 탁 친 것 같았습니다.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장사가 사실은 돌고 돌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장사라니.
아버지가 말한 사람을 얻는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오과부는 국밥을 판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장터에 모은 것이었고 사람이 모이니 장사가 된 것이었지요. 공짜 국밥 한 그릇이 미끼가 아니라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전라도에서 올라온 보부상 차돌이었습니다. 등짐 하나 지고 전국 팔도를 누비는 사내였는데 코가 감자처럼 둥글고 어깨가 황소처럼 떡 벌어졌으며 웃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차돌이가 한 번 웃으면 장터의 참새가 후드득 날아갈 지경이었습니다. 차돌이가 남대문 밖에서 등짐을 내려놓고 쉬고 있다가 성벽 아래 웅크리고 있는 봉수를 보았습니다. 차돌이가 다가와 봉수를 쳐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자네, 밥은 먹었나? 사흘째 못 먹었습니다. 차돌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보따리에서 누런 보리 주먹밥 2덩이를 꺼냈습니다. 한 덩이를 봉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그 먹어. 내가 2 가지고 있었는디 하나는 저녁에 먹으려고 했는데 자네 꼴이 나보다 급해 보여서 말이요. 봉수가 주먹밥을 받아 먹으며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는 사람에게 밥을 나누어 줍니까? 차돌이가 감자코를 벅벅 긁으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보부상이 전국을 떠돌다 보면 굶을 때가 한두 번이요? 나도 굶어봤은께 굶는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가. 그리고 말이여, 주먹밥 하나 준 인연이 나중에 뭐가 될지 누가 알겠어. 나는 인연을 아끼는 사람이요. 이 차돌이라는 사내가 글을 한자도 모르는 무식쟁이였습니다.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라서 물건을 넘기고 돈을 받을 때 장부에 도장 대신 엄지손가락을 꾹 찍었지요. 그래서 차돌이의 장부에는 글씨 대신 시꺼먼 지문만 빼곡했는데 나중에 누가 이것을 보고 이게 장부냐 범인 명부냐고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식쟁이의 머릿속에는 조선 팔도의 물산 지도가 통째로 들어 있었습니다. 전라도 나주에서는 삼배가 허라고, 경상도 상주에서는 명주가 이름나고, 함경도에서는 삼이 나고, 강원도 산골에서는 약초가 지천이라는 것을 줄줄 읊었지요. 어느 고개를 넘으면 어느 장터가 나오고 그 장터에서 무엇이 싸고 무엇이 비싼지를 2 다리로 걸어 다니며 전부 외운 것이었습니다. 글은 한자도 모르면서 전국 시세는 통째로 외우고 있으니 머리가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봉수로서는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봉수가 차돌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차돌이, 내가 자네에게 글과 셈을 가르쳐 줄 테니 자네는 나에게 전국 물산 이야기를 해주게. 차돌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글을 가르쳐 준다고? 아니, 거지가 글을 알아? 원래는 거지가 아니었네. 그러면 뭐였는디? 10,000냥짜리 상단의 도련님이었네. 차돌이가 봉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때 묻은 얼굴, 찢어진 옷, 갈라진 손. 어디를 봐도 10,000냥의 흔적은 코딱지만큼도 없었지요. 10,000냥짜리 도련님이 거지가 됐다고. 하하하, 세상에 그런 웃긴 이야기가 어딨어. 차돌이가 배를 잡고 웃다가 봉수의 눈을 보았습니다. 봉수의 눈에 웃음이 없었지요. 차돌이가 웃음을 뚝 멈추었습니다. 진짜요? 봉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매, 세상에. 그러면 10,000냥이 다 어디로 갔는디? 하룻밤에 다 날아갔네. 차돌이가 한참을 멍하니 봉수를 바라보더니 히 웃으며 봉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좋아. 나는 글을 배우고 자네는 장사를 배우고 서로 남는 장사 아니여? 거지와 보부상의 기묘한 동맹이
이렇게 시작되었지요. 봉수는 밤마다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써가며 차돌이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차돌이가 난생 처음 자기 이름 석자를 땅에 쓰고는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고, 이것이 내 이름이여? 차돌이가 이렇게 생겼구먼. 그러고는 자기 이름이 어찌나 대견한지 한참 동안 땅바닥에 글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대신 차돌이는 전국 팔도의 물건 흐름과 장씨 이야기를 봉수에게 들려주었지요. 어느 길로 가면 하루를 아끼고, 어느 장터에서 무엇을 사면 반값이고, 어느 고을 원님이 세금을 적게 매기는지까지 보부상의 입에서 나오는 정보는 금싸라기 같았습니다. 깡쇠에게서 사람 보는 눈을 배우고, 오과부에게서 장사의 이치를 깨우치고, 차돌이에게서 전국의 물류를 익히고, 봉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3명의 스승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만냥짜리 도련님 시절에는 20명의 하인이 시중을 들어도 장사 한마디 가르쳐 주는 이가 없었는데, 한 푼도 없는 거지가 되고 나니 공짜로 3명의 스승을 얻었으니 세상이란 것이 참으로 뒤집어도 앞면이 나오는 엽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이런 뜻이었을까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라더니 봉수는 물건은커녕 팔 몸뚱이 하나도 성한 것이 없는 주제에 사람을 3명이나 얻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돈으로 사람을 모았으나 돈이 떨어지면 사람도 떨어졌고, 돈이 없을 때는 진심으로 사람을 얻었으니 세월이 흘러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지요. 거지 생활 2년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봉수는 2년간 장터에서 관찰한 것들을 머릿속에서 꺼내놓고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장사를 벌이기로 결심했지요. 미천은 엽전 10잎이었습니다. 거지 생활 2년 동안 1푼 2푼 모은 전 재산이었지요. 10잎이면 국밥 한 그릇 사 먹기도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장사를 하겠다고 하니 깡쇠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10잎으로 장사. 야, 봉수야. 10잎이면 장사가 아니라 장난이다, 장난. 차돌이도 감자코를 벅벅 긁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10잎으로 뭘 하겠다는겨? 엿장수도 10잎이면 안 받아줄 것인디. 봉수가 씩 웃었습니다. 숯을 할 것이네. 숯이 뭔 돈이 되냐? 됩니다. 2년을 지켜봤으니 틀림없습니다. 한양 장터에서 겨울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숯이었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숯을 비싸게 사면서도 남산 자락마을의 나무꾼들이 숯을 헐값에 내놓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요. 장터의 숯장수들이 중간에서 10배를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봉수는 이것을 2년간 장터 구석에 쪼그려 앉아 땅바닥에 숫자를 쓰면서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거지가 미친놈 소리를 들으며 쓴 그 숫자들이 드디어 쓸모를 찾은 셈이지요. 봉수가 10잎을 쥐고 남산 자락으로 갔습니다. 나무꾼을 직접 찾아가 숯을 샀지요. 10잎으로 살 수 있는 양은 겨우 지게 한 짐이었습니다. 봉수가 이 한 짐을 등에 지고 종로 장터까지 걸어왔습니다. 거지 행색의 숯을 진 사내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거지가 숯 장사를 한다더라. 허허, 거지가 장사라니. 봉수가 이를 악물고 숯을 팔았습니다. 25잎을 받았지요. 이유는 15잎, 순이익은 5잎이었습니다. 웃음이 나올 만큼 적은 돈이었습니다만 봉수는 그 5잎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만냥짜리 도련님 시절에는 5잎이 바닥에 굴러다녀도 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땀을 흘리고
등이 휘도록 짊어지고 벌어본 5잎은 만냥보다 무거웠지요. 돈의 무게라는 것이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는데 들인 땀에 있다는 것을 봉수는 이 5잎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봉수는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하루에 2번, 새벽과 오후, 남산과 종로를 왕복했지요. 등에 숯을 쥐고 고개를 넘는데 겨울바람이 콧등을 찢고 손가락이 갈라지고 발 뒤꿈치가 터졌습니다. 그래도 봉수는 걸었습니다. 만냥짜리 도련님 시절에는 대문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했던 사내가 하루에 2번씩 산을 넘었으니 사람이란 것이 배가 고프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배고픔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채찍이었지요. 보름 만에 본전이 100잎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러자 봉수가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남산 나무꾼 셋을 찾아가 이렇게 제안한 것이지요. 내가 매일 정한 값에 숯을 살 테니 종로까지 배달해 주시오. 자네들은 안정적으로 팔 곳이 생기고 나는 직접 나르지 않아도 되니 서로 이득 아니겠소. 나무꾼들이 눈을 빛냈습니다. 여태까지는 숯을 구워놓고도 살 사람을 찾아 헤매야 했는데 매일 정해진 양을 정해진 값에 사주겠다니 이보다 좋은 일이 없었지요. 봉수는 종로에서 파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몸이 자유로워지니 머리가 돌아갔습니다. 숯을 파는 시간대를 달리하고 장터의 위치를 바꾸어 보고 단골 손님을 만들었지요. 나무꾼은 안정적으로 팔 곳이 생겨 좋고 봉수는 혼자 나를 때보다 3배를 팔 수 있으니 좋았습니다. 양쪽 다 이득이었지요. 이것이 봉수의 장사 원칙 첫째가 되었습니다. 직접 하지 말고 사람을 쓰되 그 사람도 반드시 이득이 되게 하라. 오과부의 공짜 국밥 원리가 여기서 처음 장사에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숯 장사로 종잣돈을 모은 봉수는 물건을 넓혀 갔습니다. 숯에서 땔감으로, 땔감에서 건어물로, 건어물에서 소금으로. 물건을 바꿀 때마다 원칙은 하나였지요. 남들이 비싸게 파는 곳에서 사지 말고 물건이 넘쳐나는 곳에서 사서 물건이 귀한 곳에 가져다 팔아라. 2년간 장터에서 거지 행세를 하며 관찰한 물류의 흐름이 비로소 돈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봉수의 사람 보는 눈이 빛을 발했습니다. 봉수는 물건보다 사람에게 투자했지요. 차돌이에게는 전라도, 약재 운송을 맡기고 이익을 나누었습니다. 오과부 국밥집에는 외상으로 쌀을 대주고 대신 장터 상인들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깡쇠 거지패에게는 각 장터의 물건과 시세를 알아오게 하고 품삯을 주었지요. 깡쇠가 어이가 없다는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야, 봉수, 거지한테 물건값을 알아오라니. 내가 미쳤냐? 내가 미쳤냐? 형님, 거지만큼 장터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지는 양반이 가지 않는 골목까지 다 다니고 상인들이 보지 못하는 구석까지 다 봅니다. 형님들의 눈이 곧 돈입니다. 깡쇠가 멍하니 봉수를 쳐다보았습니다. 태어나서 40년을 거지로 살았는데 거지의 눈이 돈이라는 소리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지요. 세상 사람 모두가 거지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는데 이놈은 거지를 보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깡쇠의 콧등이 찡했습니다. 이놈이 참 별소리를 다 하는구먼. 깡쇠가 투덜거렸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은 숨길 수 없었지요. 이날부터 깡쇠는 봉수의 편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의 편이었습니다. 거지 생활 꼭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남대문 성벽을 넘어 장터에 불어왔지요.
봉수가 장터 한가운데 서서 품속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500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3년 전 은자 성냥에서 시작하여 500냥. 아직 아버지의 만냥에는 한참 모자랐지만 이 돈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봉수가 밑바닥에서 한 푼 한 푼 일으킨 돈이었지요. 봉수가 장터 포목전에 들어가 깨끗한 목면 두루마기 한 벌을 샀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새 옷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거지 누더기를 벗고 두루마기를 걸치니 포목전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라, 이 사람이 이렇게 반듯한 낯이었나? 3년간의 때를 씻고 새 옷을 입으니 제법 어엿한 사내의 모습이지요. 봉수가 벗어놓은 거지 옷을 바라보았습니다. 버리려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 누더기를 곱게 개켜 품에 안으며 중얼거렸지요. 이 옷을 잊지 말자.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봉수가 남대문 밖에 작은 포목전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사흘을 궁리하다가 결국 아버지의 상호를 되살렸습니다. 덕흥상회. 간판은 차돌이가 깎은 나무 판때기에 봉수가 직접 먹으로 쓴 것이었는데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그래도 봉수의 눈에는 종로 시절의 번듯한 간판보다 이 삐뚤빼뚤한 간판이 100배는 더 빛나 보였지요. 봉수가 3가지 가게의 원칙을 벽에 붙였습니다. 하나, 물건값을 속이지 않는다. 둘, 거래하는 상대방도 반드시 이득을 보게 한다. 셋, 번 돈의 열의 하나는 반드시 어려운 이에게 나눈다. 주변 상인들이 킥킥거렸습니다. 거지 출신이 장사를 한다더라. 얼마나 가나 보자. 그러나 봉수의 장사는 달랐습니다. 차돌이 보부상 조직을 통해 전국의 물산을 직접 연결하니 중간 마진이 없어 값이 쌌고 값이 싸니 손님이 몰렸습니다. 깡쇠의 거지 정보망으로 전국 시세를 누구보다 빨리 파악하니 어디서 무엇이 남아도는지 봉수는 다른 상인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일 수 있었지요. 2년 만에 덕흥상회는 포목에서 약재, 소금, 해산물, 곡물까지 취급하는 종합상단으로 커졌습니다. 재산 3,000냥. 킥킥거리던 주변 상인들의 웃음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부러움과 시기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대문 밖의 작은 포목전이 종로의 큰 상단들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크면 바람을 맞는 법이지요. 봉수의 성공 소문이 한양 상권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 소문이 하필이면 가장 들어서는 안 될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던 그 조판서의 귀였지요. 조판서가 봉수의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자기 집 사랑채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하 하나가 고개를 조아리며 보고했지요. 대감마님, 남대문 밖에 덕흥상회라는 상단이 요즘 한양 상권을 뒤흔들고 있사옵니다. 주인이 김봉수라 하는데 알고 보니 예전 그 김대유의 아들이라 합니다. 조 판서의 찻잔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김대유. 10여 년 전 약재 대금을 떼먹기 위해 역으로 매물 혐의를 씌워 옥에 가둔 그 상인이었지요. 옥중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 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파리 한 마리 죽은 것쯤으로 여겼으니까요. 김대유의 아들이라. 그놈이 아직 살아있었던가. 조 판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봉수의 상단이 종로 큰 상인 셋의 거래처를 빼앗았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콧방귀가 인상찌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인상찌푸림이 이를 가는 것으로 바뀌었고
한 달이 지나자 일을 가는 것이 주먹을 쥐는 것으로 바뀌었지요. 풀밭의 잡초정으로 여겼던 것이 어느새 마당을 뒤덮는 덩굴이 되어 있었으니 조 판서로서는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 판서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검은 가세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덕흥상회를 찾아왔지요. 봉수가 맞이하니 이 사내가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조 판서 대감께서 전하시는 말씀이요. 장사가 번창한다 하니 축하하오. 다만 한양에서 장사를 하려면 바람막이가 필요한 법. 이익의 삼하를 대감께 상납하면 보호해 주시겠다 하오. 봉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자가 바로 이 자의 주인이 아버지를 옥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고 피를 토하며 죽게 만든 원수였습니다. 눈앞에 산의 멱살을 잡고 싶었고 당장 조 판서의 집으로 달려가 대문을 부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봉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3년간 밑바닥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감정으로 움직이면 진다는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는 자의 분노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았습니다. 분노할 때가 아니라 이길 수 있을 때 싸워야 했습니다. 봉수가 떨리는 주먹을 풀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감의 호의는 감사하오만 전 스스로의 힘으로 장사하겠습니다. 삼할 상납은 할 수 없소.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대감의 뜻을 거스르면 어찌 되는지 아시오. 알고 있소. 사내가 돌아갔습니다. 봉수가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떨리는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삼킨 것이었지요. 삼키고도 목구멍에서 넘어오는 것을 다시 삼키고 또 삼키고 그렇게 온몸으로 참은 것이었습니다. 보복은 빠르게 왔습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 봉수와 거래하던 포목 도매상이 거래를 끊었습니다. 미안하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네. 그 다음 주에는 약재 납품처가 끊겼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소금 거래처가 끊겼지요. 한 달 사이에 거래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조 판서의 이름 석자가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봉수의 거래주를 하나하나 잘라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관하에서 세금 조사가 나왔지요. 포교 둘과 아전 하나가 덕흥상회에 들이닥쳐 장부를 뒤지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거래 내역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하시지요. 봉수의 장부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기록한 장부였지요. 아전이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트집 잡을 구석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만 관하에서 조사가 나왔다는 소문만으로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조 판서에게 찍힌 가게와 거래하면 자기도 위험하다는 것을 한양 상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으니까요. 직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어른, 그냥 삼하를 주고 편하게 장사하시지요. 한양에서 조 판서를 거스르고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봉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었다.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기다리고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래서 어찌 되었느냐. 모든 것을 이루셨다. 무릎 꿇고 얻는 장사는 장사가 아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봉수의 목소리에 떨림은 없었지만 눈 속에 불이 있었지요. 3년 전 거지 시절의 추위보다 이 불이 더 강렬했습니다. 그날 밤
차돌이가 찾아왔습니다. 봉수, 한양에서 버티는 건 지금은 무리여. 한양은 조판서의 안마당이야. 안마당에서 싸우면 백전백패여.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안마당이 아닌 곳으로 가면 되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지방장씨는 조판서의 손이 안 닿아. 내가 보부상 형님들한테 다 말해놨어. 한양 밖으로 나가자. 봉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버지의 덕흥상회는 한양 종로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한양이 무너지니 모든 것이 무너졌지요. 그러나 한양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판서가 한양의 왕이면 한양 밖은 조판서의 나라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봉수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양의 장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차돌이의 보부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지방으로 나가기로 한 것이지요. 전라도 전주, 경상도 대구, 충청도 공주, 이 세 곳에 먼저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차돌이가 전라도를 맡고 차돌이의 보부상 형님들이 각 지역을 연결했지요. 오 과부가 봉수를 불러 술 한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봉수야, 내 아버지는 한양에서만 싸웠어. 한양이 무너지니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지. 너는 다르다. 천하를 무대로 삼아 한양에만 갇혀 있던 상단이 전국으로 뻗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판서가 한양의 문을 막으니 봉수가 지방의 문을 연 것이었지요. 담을 높이 쌓으면 물이 돌아가듯 봉수의 장사가 한양을 돌아 전국으로 흘러간 것이었습니다. 벽에 부딪히면 부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 이것이 거지에게서 배운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거지는 대문이 막히면 뒷문으로 가고 뒷문이 막히면 담 밑으로 기어갑니다. 체면은 버렸지만 살아남았지요. 봉수는 이 거지의 지혜를 장사에 쓴 것이었습니다. 깡쇠가 한양에 남았습니다. 거지패를 이끌고 조판서 측의 동향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지요. 깡쇠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봉수야. 거지를 감시하는 놈은 있어도 거지가 감시하는 줄 아는 놈은 없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세상 누가 길바닥에 거지를 주의 깊게 보겠습니까? 거지는 투명인간이나 다름없었고 투명인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첩자였지요. 조판서의 집 앞에 거지가 앉아 있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조판서의 하인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면 거지가 그 쓰레기를 뒤었는데 쓰레기 속에서 찢어진 서신 조각이 나오기도 했지요. 깡쇠의 거지 정보망이 조용히 그러나 빠짐없이 조판서의 그림자를 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방장시로 뻗어나간 덕흥상회가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주 장시에서는 약재가, 대구 장시에서는 포목이, 공주 장시에서는 곡물이 날개 돋친 듯 팔렸지요. 한양에서 조판서에게 막혔던 물길이 지방에서 터지니 막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돌이가 전라도에서 기별을 보내왔습니다. 봉수야, 전주에서 한 달에 300냥씩 올라오고 있어. 이 기세면 1년 안에 10,000냥 찍겠어. 봉수가 웃었습니다. 아버지의 10,000냥을 되찾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이 가슴에 차올랐지요. 깡쇠한테까지 자랑을 했습니다. 형님, 전주에서 300냥이 올라오고 있소. 깡쇠가 손가락을 꼽으며 셈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0냥이면 거지 300명이 1년을 먹고 사는 돈이다. 야, 봉수야, 내가 거지 시절에 이만큼 벌었으면 거지패 대장은 내가 아니라 내가 했을 거야. 형님, 저는 거지 대장보다 장사꾼이 체질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넌 국어 실력이 워낙 꽝이었으니까.
둘이 깔깔 웃었습니다.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석 달 전만 해도 웃음이라고는 씨가 말랐었으니까요. 그러나 조 판서는 봉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긴 팔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봉수가 한양 밖으로 나갔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 조 판서의 팔은 이미 지방까지 뻗어 있었지요. 어느 날 한양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조 판서가 조정에 건의하여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낸 것이었지요. 사상의 지방 유통을 규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허가 없이 지방 장시에서 물건을 유통하는 사상은 단속하고 물건은 압수하며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깡쇠가 이 소식을 전하며 입 갈았습니다. 봉수야, 저 양반이 너 하나 잡으려고 법을 만들었어. 법을요? 그래. 칼로 찌르면 한 사람만 다치잖아. 그런데 법으로 찌르면 수천 명이 다치면서도 찌른 놈은 깨끗한 얼굴을 유지할 수 있거든. 나라를 위해 법을 만들었다고 큰 소리까지 치고 말이야. 봉수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 이것이 권력이라는 것의 진짜 무서움이었지요. 주먹으로 때리면 힘센 놈이 이기지만 법으로 때리면 힘이 아무리 세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주 지점의 관원이 들이닥쳤지요. 물건을 압수하고 장부를 뒤지고 봉수가 전주에 심어둔 책임자가 잡혀갔습니다. 전주 책임자가 끌려가면서 봉수에게 급히 기별을 보냈습니다. 사장어른, 관원이 장부를 들고 가면서 하는 말이 조 판서 대감의 특명이다라고 했습니다. 대놓고 이름을 들먹이더이다. 숨길 생각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때리는 거다. 아프면 항복하라. 그런 뜻이었지요. 대구 지점에도 단속이 들어왔습니다. 벌금이 매겨지고 거래처가 겁을 먹고 등을 돌렸지요. 대구 지점의 일꾼이 울상으로 기별을 보내왔습니다. 사장어른, 어제까지 형님 하던 거래처 상인이 오늘은 길에서 만나도 모른 척합니다. 제가 여보시오 하고 부르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누구시오? 처음 뵙겠소. 이러더이다. 어제 같이 막걸리를 마신 사람이. 공주 지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관원이 오기도 전에 소문에 놀란 상인들이 먼저 거래를 끄는 것이지요. 더 긍상회와 거래하면 관에 찍힌다더라는 소문 한마디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공주 지점의 일꾼이 한숨을 푹푹 쉬며 보고했습니다. 사장어른, 관원이 오지도 않았는데 상인들이 먼저 도망갑니다. 소문이 관원보다 빠릅니다. 봉수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소문이라는 놈이 원래 말보다 빠르고 말은 바람보다 빠르고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 안 보이는 것이 제일 무서운 법이야. 보름 사이에 3개 지점이 모두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주 지점은 문을 닫았고 대구 지점은 반쯤 무너졌으며 공주 지점은 벌금을 내느라 이익이 녹아버렸습니다. 한양에서 쫓겨나 지방으로 갔더니 지방에서도 쫓겨나는 꼴이 된 것이지요. 봉수가 담을 넘으면 조 판서가 담을 높이고 봉수가 돌아가면 조 판서가 길을 막았습니다. 쥐가 아무리 빨라도 고양이가 집주인이면 도망갈 구석이 없는 법이었습니다.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봉수가 지방 장시에 풀어놓았던 물건의 대금이 회수되지 않기 시작한 것이지요. 관에 단속이 들어오니 거래처 상인들이 겁을 먹고 돈을 안 보내왔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지금은 관의 눈이 무서워서 송금을 못하겠소. 다음 달에는 반드시 보내겠소.
다음 달이 오면 또 다음 달, 그 다음 달이 오면 또 그 다음 달. 다음 달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봉수는 이때 뼈로 배웠습니다. 아버지 김대유가 조판서에게 약재를 넘기고 대금을 못 받던 그 상황과 판박이었지요. 역사가 아들에게도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아버지는 10,000냥 위에서 무너진 것이고 봉수는 3,000냥 위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높이는 달라도 떨어지면 아프기는 매한가지였지요. 그러던 중 차돌이에게 사고가 터졌습니다. 전라도에서 약재를 싣고 올라오던 차돌이가 경기도 산길에서 도적대를 만난 것이지요. 소식을 전해온 보부상 형님의 말이 이러했습니다. 차돌이가 도적 5을 만났는 뒤 물건을 내놓으라 하니까 차돌이가 뭘 했는 줄 아시오? 이 약재가 얼마짜린 줄 알고 내놓으라는 거냐? 너희가 가져가 봐야 팔 데도 없다 하고 따졌답니다. 장사꾼이 도적한테 물건 값을 따지고 있었으니 도적도 어이가 없었을 거요. 그런데 도적이 칼을 빼드니까 그제서야 놓아줬다더이다. 물건은 빼앗겼는데 어깨를 칼에 베었어. 차돌이가 없으면 전국 유통망의 중심축이 빠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핵심 물류가 끊어진 것이지요. 봉수의 재산이 3,000냥에서 수백 냥으로 급감했습니다. 매일 줄어드는 돈을 세는 것이 가을날 나무십 떨어지는 것을 세는 것과 같았지요. 새도 줄어들기만 했습니다. 돈이라는 놈이 들어올 때는 한 입 한 입 느릿느릿 기어오더니 나갈 때는 100냥 뛰어서 나갔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거북이요, 나가는 돈은 토끼였으니 이 경주는 해 볼 것도 없는 승부였지요.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 남은 가게의 일꾼 중 제일 젊은 녀석이 먼저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 어른, 죄송합니다. 저도 식구가 있는지라 조판서에게 찍힌 곳에서 더는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봉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가거라. 네, 잘못이 아니다. 그 다음 날 또 한 명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 좀 더 길었지요. 사장 어른, 저는 사장 어른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 마누라가 안 믿습니다. 마누라가 내일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나갈지 택하라 하는데, 사장 어른, 저는 마누라한테는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봉수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네 마누라 말이 맞네. 가게. 1명이 가고 2명이 가고 석 달 사이에 10명이 넘는 일꾼이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일꾼 하나가 떠나면서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지요. 사장 어른, 조판서가 망하는 날 저를 다시 불러주십시오. 그날이 오면 달려오겠습니다. 봉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만 그날이 올 수 있을지 봉수 자신도 알 수 없었지요. 텅 빈 가게에 봉수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 거지 시절의 그 장면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지요. 비에 젖어 남대문 성벽 아래 웅크리던 그때와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있는 지금이 묘하게 겹쳤습니다. 그때는 가진 것이 없어서 두려웠고 지금은 가졌던 것이 사라져서 두려웠습니다. 없는 것의 두려움과 잃는 것의 두려움 중에 어느 쪽이 더 무서운지를 봉수는 이제야 알게 되었지요. 잃는 것이 100배는 더 무서웠습니다. 없는 놈은 잃을 것이 없으니 배짱이라도 부리지만 잃어본 놈은 또 잃을까봐 손이 떨리는 법이니까요. 봉수가 품속에서 낡은 천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3년간 입었던 것이 옷이었지요. 곱게 개켜품에 넣고 다녔던 그 누더기를 펼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이것을 입어야 하는 건가? 그때 깡쇠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봉수의 앞에 쪼그려 앉았지요. 깡쇠의 눈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나쁜 소식일 때와 좋은 소식일 때 깡쇠의 눈빛이 달랐는데 오늘은 좋은 쪽이었습니다. 봉수야, 큰일 났어. 아니, 큰일이 아니라 길이 보여. 형님, 요즘 큰일이 하루 걸러 나는데 또 무슨 큰일이요? 아니야, 이번 건 다르다고. 조 판서 그 양반의 약점을 찾았어. 봉수가 거지 옷을 든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약점이요? 그 양반이 서해안 소금 전매권을 독점하고 있어. 관에서 허가를 받아 서해안 소금을 혼자 거두어 들이고 값을 3배로 올려 팔고 있다고. 한양 안악내들이 소금값이 비싸서 김장을 못 담그겠다고 난리여. 김장을 못 담그면 겨울을 어떻게 나? 백성들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 봉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소금이라. 그런데 형님, 증거가 있어야 쓸 수 있지 않소. 아직 다 모으지는 못했어. 그런데 말이야, 우리 거지 형님들이 기가 막힌 것을 주워들었어. 깡쇠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조 판서 집 하인 놈이 술집에서 취해가지고 떠든 것을 우리 형님 하나가 옆에서 들었거든. 그 하인 놈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대감이 소금으로 한 해에 10,000냥을 벌어들인다. 관원들한테 뿌리는 뇌물이 1,000냥이고 지방 소금 장수입 막는데 500냥이 든다. 취한 놈 입에서 장부가 줄줄 나온 거야. 하인이 그런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소? 그 하인 놈이 조 판서의 장부를 관리하는 놈이라더라. 장부쟁이가 술을 마시면 숫자가 입에서 나오는 법이야. 우리 형님이 옆에서 술을 한 잔 더 사줬더니 아주 쏟아냈어. 봉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거지가 하인한테 술을 사줬단 말이오? 그게 말이여, 우리 형님이 그날따라 구걸 수입이 좀 있었거든. 10잎이 생겼는데 이걸 먹을까 말까 하다가 하인놈 옆에서 한 잔 더 드시지요 하고 건넸더니 그놈이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다 불어버렸어. 10잎짜리 술 한 잔이 10,000냥짜리 정보가 된 거야. 봉수가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금 전매 과정에서 관원을 매수하고 지방 소금 장수들을 협박하고 백성들한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것. 이거 증거만 제대로 모으면 조 판서의 목줄을 줄 수 있었습니다. 형님, 증거를 더 모을 수 있겠소? 깡쇠가 자신만만하게 가슴을 쳤습니다. 거지를 누가 주의 깊게 보겠어? 우리는 투명인간이야. 조 판서 집 앞에 매일 앉아 있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안 여겨. 하인놈이 쓰레기를 버리면 우리가 줍고 하인놈이 술집에 가면 우리가 옆에 앉고 하인놈이 길에서 쪽지를 떨어뜨리면 우리가 주워. 시간만 줘. 낱낱이 파헤쳐 줄 테니까.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빛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었지요. 증거를 모으려면 시간이 필요했고 시간을 벌려면 버틸 돈이 필요했으며 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수백 냥으로는 석 달을 버틸 수 있을까 말까였지요. 이때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오 과부가 들어왔습니다. 국밥집 앞치마를 두른 채 헐레벌떡 뛰어온 것이지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김봉수, 내가 망한다는 소문이 장터에 파다하던데 사실이냐? 아주머니,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좀 기울었을 뿐입니다. 좀 기울었다고. 가게에 파리가 날리는데 좀 기울긴 뭘 좀 기울어. 완전히 누웠구먼. 오 과부가 품에서 돈보따리를 꺼내 봉수 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200냥이다.
내 국밥집을 담보로 잡히고 빌린 돈이야. 봉수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안 됩니다. 국밥집은 아주머니의 전부 아닙니까? 제가 실패하면 아주머니가 가게를 잃습니다. 오 과부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국밥집에서 수십 년간 불 앞에 서서 단련된 그 눈이 매서웠지요. 김봉수, 내가 거지일 때 내가 공짜로 국밥을 줬지. 예. 그때 내가 나한테 물었지. 거지한테 공짜로 주면 남는 게 있느냐고. 예. 내가 뭐라고 했더냐? 믿지는 장사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가르쳐 줬잖아. 지금 이것도 믿지는 장사가 아니야. 너한테 준 공짜 국밥값, 이제 받을 때가 된 거다. 내가 일어서면 내 국밥집은 10배로 돌아올 거야. 그러니 이건 투자지, 빚이 아니여. 봉수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한 것이지요. 오 과부가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김봉수. 내가 국밥 장사를 30년 했어. 사람 보는 눈이 없으면 국밥집은 한 달도 못 가. 내 눈에 너는 될 놈이야. 내가 국밥집을 걸 만한 놈이라고. 봉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만냥이 있을 때는 만명이 줄을 섰지만 한 푼도 내밀지 않았고 수백 냥으로 쪼그라들었을 때 국밥집 아주머니가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라는 것이 돈이 많을 때가 아니라 돈이 없을 때 드러나는 법이었지요. 깡쇠가 옆에서 코를 훌쩍이다가 당황한 듯 기침을 했습니다. 에헴. 나도 돕겠다고 했으니 한마디 해야지. 봉수야, 전국 거지 형님들한테 연락 돌릴게. 조 판서 그 양반의 소금 장사 비리 우리가 낱낱이 파헤쳐 줄 테니까. 거지 정보부를 믿어. 형님, 거지 정보부라니 그건 또 뭡니까? 방금 내가 만들었어. 이름이 있어야 폼이 나잖아. 부상을 입고 누워있던 차돌이에게서도 기별이 왔습니다. 봉수, 나는 어깨가 좀 베었을 뿐이여. 다리는 멀쩡해. 보부상은 다리가 있으면 장사할 수 있어. 걱정 마. 내가 다시 뛸게. 봉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품에서 거지 옷을 꺼내 들더니 아까와는 달리 다시 곱게 개켜 가슴에 품었지요. 아버지, 이번에는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가장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캄캄한 밤에야 별이 보이는 법이지요. 봉수의 곁에 깡쇠가 있었고 오 과부가 있었고 차돌이가 있었습니다. 돈은 바닥났으나 사람은 바닥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이 순간만큼 또렷하게 들린 적이 없었지요. 장사꾼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다. 봉수가 얻은 사람들이 지금 봉수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봉수가 반격을 준비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석 달 동안 봉수는 한양의 가게를 최소한만 유지하며 모든 힘을 하나에 쏟아부었습니다. 조 판서의 급소, 서해안 소금이었지요. 깡쇠의 거지 정보망이 석 달 동안 수집한 정보는 이러했습니다. 조 판서가 관의 허가를 받아 서해안 소금을 독점 수거하고 있었는데 허가라는 것이 실은 관원을 매물로 매수하여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서해안 소금밭의 백성들에게는 시세의 3분의 1 가격으로 소금을 거두갔고 한양과 지방 장시에서는 3배, 5배 값으로 팔았지요. 백성은 헐값에 빼앗기고 소비자는 비싼 값에 사고 그 차액이 고스란히 조 판서의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조선 8도의 소금값을 한 사람이 쥐고 흔든 것이었습니다.
깡쇠가 증거 보따리를 봉수 앞에 풀어놓으며 콧대를 세웠습니다. 어때, 거지 정보부가 포도청보다 낫지? 봉수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이 커졌습니다. 형님, 이걸 대체 어디서 구한 겁니까? 조 판서 집 하인 놈이 쓰레기를 내다 버리면 우리가 죽지. 양반들이라는 게 참 웃겨. 중요한 서신을 찢어서 버리면 아무도 못 읽을 줄 알아. 거지 12명이 조각 맞추면 그게 뭐가 되느냐. 퍼즐이 되는 거야. 우리 형님들이 퍼즐 맞추기에는 도가 텄어. 겨울밤에 심심하면 할 일이 그것밖에 없거든. 봉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거지가 나라실을 하고 있었구먼요. 나라실은 무슨. 우리는 그냥 쓰레기를 주웠을 뿐이야. 쓰레기 속에 금이 들어있는 줄은 버린 놈이 모르는 거지. 조 판서가 관원에게 보낸 뇌물 목록이 그 찢어진 서신 조각에서 복원되었고, 서해안 소금밭 백성들의 탄원 문서를 거지 형님들이 베껴온 것도 있었으며, 지방 소금 장수들이 협박을 받았다는 증언도 10건이 넘게 모였지요. 거지가 모은 증거라 하여 대수롭지 않게 볼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지는 양반이 가지 않는 곳에 갔고 상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으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쓰레기 속에서 금을 캐냈으니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을 해낸 것이었습니다. 봉수의 작전은 정면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든 놈에게 칼로 맞서면 힘센 놈이 이기는 법. 봉수는 장사꾼의 방법으로 싸우기로 했지요. 조 판서의 힘은 서해안 소금의 독점에서 나왔습니다. 서해안을 틀어막고 있으니 다른 소금이 없어 값이 오른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답은 간단했습니다. 서해안이 아닌 곳에서 소금을 대량으로 끌어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차돌이가 부상에서 일어나자마자 봉수를 찾아왔습니다. 어깨에 붕대를 감은 채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꼴이 다친 사람이 아니라 다친 척하다가 그만둔 사람 같았지요. 차돌이, 어깨는 괜찮은겨. 아이고, 칼에 베인 거 하나 가지고 난리여. 나는 전라도 고갯길에서 바위에 굴러떨어진 적도 있고 경상도 산길에서 멧돼지한테 쫓긴 적도 있어. 칼이 멧돼지 이발보다야 낫지. 그래도 무리하면 안 되네. 차돌이가 감자코를 실룩거리며 웃었습니다. 봉수, 나한테 할 일을 줘. 누워만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아. 보부상이 누워있으면 그건 보부상이 아니라 보따리여. 봉수가 차돌이에게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남해안과 동해안의 소금을 비밀리에 대량 확보하는 것이었지요. 차돌이가 곧장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차돌이의 보부상 네트워크가 전국 구석구석을 누비며 소금을 모았습니다. 남해안 통영에서, 동해안 울진에서, 심지어 제주에서까지 소금을 실어 올렸지요. 차돌이가 기별을 보내왔습니다. 봉수야, 통영 소금 300가마 확보했어. 울진에서도 200가마 들어와. 제주 것은 배 타고 오는 중인디. 뱃사공이 하도 흔들려서 소금이 녹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더라고. 내가 그랬지. 소금은 바닷물에서 왔으니 바다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조 판서가 서해안을 막고 있으니 남해와 동해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물이 막히면 돌아가듯 소금도 돌아간 것이지요. 봉수가 남은 전 재산과 오 과부에게 빌린 돈을 모두 투입했습니다. 올인이었지요. 깡쇠가 옆에서 봉수의 돈주머니가 텅 비는 것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야, 봉수야, 이거 실패하면 우리 둘 다 거지인 거 알지? 형님은 원래 거지 아니었습니까? 그건 그렇지. 그런데 나는 천생 거지고 너는 한 번 해본 거지잖아.
두 번째는 감회가 다를 텐디. 실패하면 형님이 다시 국어라는 법을 가르쳐 주시지요. 에이, 졸업한 제자가 다시 입학하면 선생 체면이 안 서지. 봉수가 웃었습니다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성공하면 조 판서를 무너뜨리고 실패하면 봉수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가진 돈을 마지막 한 푼까지 소금에 쏟아부었으니 실패하면 다시 거지 옷을 입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주사위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인생의 전부를 건 주사위를. 준비가 끝났습니다. 봄이 오고 소금이 가장 귀해지는 장마 직전이었지요. 조 판서가 서해안 소금의 값을 또 올려 잡으려는 찰나였습니다. 봉수가 전국 유통망을 통해 남해동에 소금을 한꺼번에 풀었습니다. 한양 장터에, 전주 장시에, 대구 장시에, 공주 장시에, 동시에. 그것도 조 판서의 소금보다 반값에 풀었지요. 장터가 뒤집어졌습니다. 어제까지 비싼 값에 울며 겨자 먹기로 소금을 사던 백성들이 반값 소금에 환호했습니다. 줄이 장터를 한 바퀴 돌고도 남았습니다. 종로 장터에서 소금을 사간 안악이 옆집 안악에게 소리쳤지요. 아이고, 김서방네, 덕흥상회 소금이 반값이래. 빨리 와, 줄 서. 반값.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방금 사왔다니까. 한 되박에 새잎이야, 새잎. 새잎, 어머나, 그게 정말이요? 내가 거짓말할 시간에 한 되박 더 사러 갔지.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이 앞다투어 봉수의 소금을 사갔지요. 소금값이 폭락했습니다. 조 판서가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아두었던 서해안 소금이 팔리지 않기 시작했지요. 값을 내려도 봉수의 소금이 더 쌌고 더 내려도 봉수가 또 내렸습니다. 조 판서 측 상인이 허겁지겁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종로 장터에서 소금이 반값에 풀리고 있사옵니다. 뭐라? 누구 소금이냐? 덕흥상회, 그 김봉수라는 놈이 옵니다. 그 놈이 소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서해안은 내가 맡고 있는데 남해안과 동해안에서 가져온 것 같사옵니다. 조 판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장 그 놈을 잡아들여라. 허가 없이 소금을 유통한 죄로 잡아 가두어라. 관아의 명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전국 장시의 상인들이 봉수 편에 선 것이지요. 봉수와 거래하며 공정한 값을 받아본 상인들, 봉수의 거래 상대도 반드시 이득을 보게 한다는 원칙에 감복한 상인들이 연설을 올렸습니다. 덕흥상회의 거래는 정당하다. 부당한 단속을 멈추라. 전국 15곳 장시의 상인 300명이 서명한 연서였지요. 보부상 조직이 움직였습니다. 차돌이와 함께 전국을 누비며 봉수의 물건을 나른 수백 명의 보부상들이 일제히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봉수를 건드리면 물류를 멈추겠다고 선언한 것이지요. 보부상이 물건을 나르지 않으면 장터에 물건이 들어오지 않고 장터에 물건이 없으면 나라 경제가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보부상의 등짐이 곧 나라의 핏줄이었으니 이 핏줄을 막겠다는 것은 장난이 아니었지요. 조 판서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소금은 팔리지 않고 상인들은 봉수편이고 보부상은 위협하고 벽에 등이 닿은 것이지요. 이때 봉수가 직접 조 판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하인에게 막혔지만 봉수가 크게 외쳤습니다. 조 판서 대감, 12년 전 덕흥상회 김대유의 아들 김봉수가 찾아왔소. 잠시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조 판서가 사랑채에서 봉수를 맞았지요. 봉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조 판서의 눈에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 놈이 요즘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그 상놈이로구나. 봉수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고추 세우고 조 판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대감, 12년 전에 제 아버지 김대유를 기억하시오? 조 판서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대유, 모르는 이름이다. 약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은 상인이요. 대감께서 대금을 떼먹고 역으로 뇌물 혐의를 씌워 옥에 가두신 사람이요. 옥에서 피를 토하고 돌아가신 사람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봉수가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깡쇠의 거지 정보망이 석 달에 걸쳐 수집한 증거들이었지요. 한 장 한 장을 조 판서 앞에 펼쳤습니다. 이것은 관원 매수 기록이요. 이것은 소금밭 백성 수탈 문서이요. 이것은 지방상인 협박 증언이요. 그리고 이것은 대감께서 직접 쓰시고 찢어서 버리신 서신이요. 퍼즐처럼 맞추느라 좀 수고했습니다만 글씨가 명필이시라 맞추기 수월했소. 조 판서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자기가 직접 찢어서 버린 서신이 눈앞에 복원되어 나타났으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지요. 이것을 누가 모았느냐? 봉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감, 저는 3년을 빌어먹은 거지 김봉수 올시다. 거지 형님들이 모아주셨소. 거지가 대감 집 앞에 매일 앉아있던 거지를 기억하시오? 그 거지가 대감 집에 쓰레기를 주었소. 대감께서는 쓰레기를 버리셨지만 저희에게는 그것이 보물이었소. 조 판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봉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 이 서류를 들고 관에 가면 대감의 목이 위태로울 것이요. 그러나 저는 대감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요. 그러면 뭘 원하는 것이냐? 소금 전매를 스스로 내려놓으시오. 소금 장사를 공정하게 돌려놓으시오. 그러시면 이 서류는 태워버리겠소. 조 판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놈이 감히 나를 협박하는 것이냐? 협박이 아니요, 거래요. 대감께서 제 아버지에게 못 치르신 약재 대금이 있지 않소. 그 대금 대신 이것을 받겠다는 것이요. 12년 묵은 외상값치고는 싼 편 아니겠소. 조 판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봉수가 한 발짝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대감, 저는 대감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백성이 소금을 제값에 사게 하고 싶을 뿐이요. 대감이 소금 전매를 내려놓으셔도 대감의 다른 재산은 그대로이고 벼슬도 그대로이고 체면도 살 수 있소. 그러나 이 서류가 세상에 나가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지요. 조 판서가 한참을 봉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증거 앞에서, 전국 상인들의 연서 앞에서, 보부상 조직의 압력 앞에서 조 판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지요. 가져가라. 소금 전매는 내려놓겠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이를 악물고 나온 것인지 조 판서의 턱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봉수가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조 판서의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지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 앞에서 칼을 들지 않고 장사꾼의 방법으로 싸웠습니다. 피로 갚지 않고 장사로 갚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깡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끝났네, 형님. 깡쇠가 봉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지요. 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야, 이겼으면 좀 웃어. 울상이 뭐냐? 형님,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깡쇠가 할 말을 잃고 봉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거지 우두머리의 위로란 것이 말이 아니라 어깨를 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한 번의 툭이 100마디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봉수가 아버지의 묘 앞으로 갔습니다. 풀이 무성한 작은 봉분 앞에 넙죽철을 올렸지요. 아버지, 장사꾼의 방법으로 싸웠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묘 위에 풀잎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처럼 느껴졌는지 봉수의 눈에서 눈물이 두 줄기 흘러내렸지요. 조판서가 소금 전매를 내려놓자 서해안 소금이 풀리고 전국 소금값이 안정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제값에 소금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덕흥상회 김봉수라는 이름이 전국 장터마다 돌았습니다. 소금값을 바로잡은 상인, 백성의 편에 선 장사꾼, 그런 소문이 팔도에 퍼져나갔지요. 이 소문이 마침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거지 출신의 상인이 소금값을 잡았다고. 과인이 한번 보고 싶구나. 봉수가 입궐하여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임금이 물었지요. 내가 3년을 빌어먹은 거지 출신이라 들었다. 거지가 어찌 천하 거상이 되었느냐. 그리고 어찌 소금값을 잡을 생각을 하였느냐. 봉수가 이 말을 바닥에 대고 아뢰었습니다. 소인은 3년을 거지로 살았사옵니다. 굶어본 사람이 굶주림을 알고 얻어먹어본 사람이 나눔의 값을 아옵니다. 소인이 거지였을 때 공짜 국밥 한 그릇을 베풀어 준 사람이 있었사옵니다. 그 국밥 한 그릇이 소인을 살렸고 소인이 일어설 수 있는 씨앗이 되었사옵니다. 소인이 한 것은 그 국밥 한 그릇의 은혜를 세상에 돌려드린 것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임금이 크게 감탄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거상을 만들고 거상이 천하의 소금값을 바로잡았단 말이냐. 장사의 도가 이런 것이로구나. 임금이 봉수에게 선예청 제주 벼슬을 내렸습니다. 나라의 물자 유통을 관장하는 자리였지요. 상인 출신에게 이런 관직을 내리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만 임금은 봉수의 눈에서 장터를 읽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를 보았던 것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덕흥상회가 전국에 지점을 두고 고용인이 1000명을 넘는 조선 굴지의 상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재산이 20만 냥, 아버지의 만냥을 20배로 넘어선 천하 거상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봉수는 가장 먼저 아버지 김대유의 묘를 이장하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문에 이렇게 새겼지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라 하셨으니 아들이 30년 늦게야 깨달았사옵니다. 비석을 세우고 돌아서는 봉수의 뒤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지요. 봉수가 그 다음으로 한 일은 남대문 밖에 무료 급식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국밥집이라 지었지요. 오 과부가 거지 봉수에게 공짜 국밥을 퍼주던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국밥집에 서는 거지든 떠돌이든 굶주린 사람이면 누구든 한 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전국 5곳 장터에 같은 급식소를 열었지요. 봉수의 원칙 셋째, 번 돈의 열의 하나는 어려운 이에게 나눈다가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오 과부에게 빌린 돈은 10배로 갚았습니다. 그리고 국밥집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어 주었지요. 오 과부가 새 국밥집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공짜 국밥 몇 그릇 준 거 가지고 이러면
내가 미안해서 어쩌냐. 아주머니, 그 국밥이 아니었으면 저는 남대문 밖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저에게 준 것은 국밥이 아니라 목숨이었습니다. 오 과부가 코를 훌쩍이며 봉수의 등짝을 탁 때렸습니다. 에이, 부자가 되더니 말이 많아졌어. 봉수가 깡쇠를 찾아갔습니다. 깡쇠는 여전히 남대문 밖 성벽 아래에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봉수가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거지 그만하시지요. 더 긍상회에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벼슬이라도 하나 구해 드리겠습니다. 깡쇠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야, 봉수야, 거지를 40년 한 놈한테 벼슬이 뭔 소용이냐. 나는 거지가 좋아.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고, 배가 고프면 빌고, 배가 부르면 자고. 양반은 체면에 묶이고, 상인은 돈에 묶이지만, 거지는 아무 것에도 묶이지 않아. 거지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자유로운 놈이야. 봉수가 깡쇠를 와락 안았습니다. 형님이 국어라는 법을 가르쳐 주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소. 사람 보는 눈을 형님한테 배웠소. 깡쇠가 코를 훌쩍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지 시절에는 울지도 못하더니 부자가 되니까 눈물이 많아졌어. 깡쇠의 눈도 젖어 있었습니다만 거지의 체면이라는 것도 있는지라 소매로 얼른 훔쳤지요. 차돌이는 덕흥상회의 전국 물류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봉수가 가르쳐 준 근로 장부를 직접 쓰는 보부상 출신 거상이 된 것이지요. 차돌이의 장부에는 더 이상 시꺼먼 지문이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한 글씨로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차돌이가 난생 처음 자기 글씨로 쓴 장부를 봉수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봉수, 어떠냐? 글씨가 좀 삐뚤삐뚤하긴 한디 숫자는 정확해. 봉수가 웃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것이 좋네. 반듯한 것보다 정이 가.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봉수의 머리에 흰 것이 섞이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지요. 봉수에게도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자라 장사를 배울 나이가 되자 봉수가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아버지, 장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봉수가 장롱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내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3년간 입었던 거지 옷이었지요. 세월의 빛이 바래고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지만 곱게 개켜 보관한 자리만은 반듯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지였을 때 입던 옷이다. 봉수가 거지 옷을 펼쳐 들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이름도 없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기에 비로소 사람이 보였다. 돈이 있을 때는 돈에 가려 사람이 보이지 않았는데 돈이 없으니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눈빛이, 사람의 진심이 보이더라.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장사의 비결은 물건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다.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것은 기술이지만 사람을 얻는 것은 도다오다. 그리고 사람을 보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아야 한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물건 더미만 보이지만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면 사람의 얼굴이 보인다. 내 할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30년이 지나서야 깨달았다. 너는 나보다 빨리 깨달아라. 봉수가 거지 옷을 다시 곱게 개켜 아들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 옷을 잃지 마라. 이것이 덕흥상회의 진짜 보물이다. 아들이 거지 옷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때 묻고 해진 누더기가 비단보다
무겁게 느껴졌지요. 더 큰 상회의 간판이 해질녘 노을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대문 박작은 포목전에서 시작한 삐뚤빼뚤한 간판이 이제는 전국 장시마다 걸려 있었지요. 그 간판 아래를 지나가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낡은 거적대기를 두르고 비틀비틀 걸어가는 거지를 봉수가 가게 앞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배가 고프면 들어오게. 국밥 한 그릇 줄 테니. 거지가 고개를 들어 봉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봉수가 거지의 눈을 보았지요. 그 눈이 30년 전 남대문 밖에서 비에 젖어 웅크리고 있던 자기 자신의 눈과 같았습니다. 자, 이것이 3년을 빌어먹은 거지가 천하거상이 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거지가 천하거상이 되었으니 대단하구나.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참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3년을 빌어먹은 거지가 천하거상이 된 것이 아니라 3년을 빌어먹으며 세상의 이치를 밑바닥에서 배운 사람이 천하를 얻은 것이지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물건이 보이고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면 사람이 보이느니 사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하였더라.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적선지가 필요여경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 하였습니다. 봉수가 거지에게 품삯을 주고 보부상과 이익을 나누고 번 돈의 열의 하나를 어려운 이에게 베푼 것이 바로 선을 쌓은 것이었지요. 그 선이 돌고 돌아 가장 캄캄한 밤에 봉수를 살린 것이었습니다. 또한 논어에 이르기를 덕 불고 피르린 듯 보고 삐열린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하였습니다. 봉수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깡쇠가 남았고 오과부가 남았고 차돌이가 남았습니다. 돈으로 모은 사람은 돈이 떨어지면 흩어지지만 진심으로 얻은 사람은 세상이 무너져도 곁에 남는 법이지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물건이 보이고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면 사람이 보인다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내 곁에 사람을 한번 더 돌아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곧만양보다 귀한 장사의 시작일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